연주하기 전 진지한 모습으로 조율에 들어가는데요. 감미로운 연주를 들려준 이분은 사실 연주가가 아닌 악기 제작가입니다. 악기 제작도 이게 지금 보면 저는 제작가니까요. 이 제작하는 거 보면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년의 반복에 거쳐서 온 거거든요. 네모나게도 해보고 또 세모나게도 해보고 둥글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 또 언밸런스도 해보고 결국에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에 거쳐서 지금에 대한 이런 규격화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수많은 반복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성들이 끊임없는 개성의 시도가 있었을 때 하나의 규격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규격화를 만든다는 게 결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규격함 속에서도 악기 제작가가 자기의 개성을 넣고 자기의 생각을 넣고 자기의 자유로움을 넣어서 얼마든지 음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정한 개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악기는 한 대 가져가면은 약 한 50년 사용해요. 다른 예술품은 이렇게 보고 잘 그렸다 가슴에 담으면 되지만은 이거는 연주할 때마다 욕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정치 잘못하면 욕먹듯이 악기도 잘못하면 욕먹게 돼 있어. 이게 무릎을 통해서 가슴으로 전해져 가지고 내 마음을 실어서 소리를 만드는 건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음색이 여기서 나와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정치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가운데 이 솔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래 이것이 탈 때는 한음이지만 이거 뭔가 저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배합해서. 예를 들어 이 소리 하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나오게끔 만들어야 연주가 되듯이 뭐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연주를 하기 위해선 악기가 꼭 필요하죠. 이런 악기를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주의 시작이 되는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산에 오르는 고수한 악기장. 그가 악기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동나무인데요. 귀한 오동나무가 있다는 소식에 등산로조차 없는 험한 산길을 올라갑니다. 이야. 저건 작품 되겠는데. 지금 저게 책을 쳐주는 게 지금 석상오동이거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절벽 위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지금 반쯤 죽어 있고 왼쪽 거 더 썩기 전에 베야겠는데. 올라가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안 돼. 위험해. 그래서 지금 현재 38도선 이남 이쪽 있죠. 전라도 쪽
전라도에서도 전라북도까지는 괜찮은데 전라남도만 해도 나무가 물러요. 그건 좀 날씨가 따뜻하잖아. 해남 나주 이쪽의 나무를 한번 내가 배워봤는데 어느 그 대나무 밭을 갔는데 이 우동나무가 대나무가 똑같이 자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왜냐면 햇빛을 보려고 마구 자라는 거지. 해놓고 보니까 나무가 너무 무른 거야. 솜처럼. 할까요? 오르기엔 위험해 보이지만 귀한 나무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용기 내 올라가 봅니다. 나무만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만 가끔은 직접 나무를 찾으러 다니기도 한다는데요. 그런 오늘 석상오동을 만났습니다. 석상오동은 돌틈에서 자란 오동나무를 말하는데요. 힘들게 자란 만큼 나뭇결이 촘촘하고 단단해 맑은 소리를 내주는 최상의 나무입니다. 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 숨어 있었어요, 이놈이. 자, 좋아. 와, 이 나무가 이것만 꺾였고, 야, 이 아래 끝도 지금 상한 줄 알았는데 상하지 않은 것 같아. 예,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아래 한번 봐야지. 귀한 나무를 만난 탓일까요? 그는 아이처럼 들뜬 모습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아요. 저쪽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저거 참 아이고 다. 어렵게 구해온 오동나무는 또다시 5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오동나무를 쓰는 이유는 연주할 때 소리 울림이 좋고 말리는 과정에서 갈라지는 현상이 적으며 가볍기 때문이라는데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수한 악기장은 정성을 쏟습니다. 이게 앞뒤로 돌려가면서 말려야. 밤나무도 있나요, 선생님? 밤나무 있죠. 이거 대부분 다 지금 얘는 다 오동나무고요. 네. 아직은 나무 판자에 불과하지만 곧 가야금으로 만들어질 날이 오겠죠. 야, 이런 것도 천천히 보니.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 엄청 많은데요? 아, 이거 그러니까 평생 쓸 걸 이제 지금 보관해 놓는 거지. 지금 비축을 해 놓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밑에 아들까지 다 쓸 걸 지금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앞으로 몇십 년 쓸 것들을 지금 비축을 하는 거예요. 이 울림을 대를 이어서까지 간직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신만의 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안 구자홍 놓으시죠? 마에스트로의 바이올린 작업실인데요. 모든 악기의 첫 시작이 그러하듯 치수를 재고 재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는 이 과정에서 조금씩 치수를 다르게 해 악기 속에 자신의 개성을 담아냅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살았던 악기 제작가들에게 배운 것들이죠. 바이올린과 더불어 서양 현악기 제작의 표본이 되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와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악기를 제작했던 과르네리가 그의 스승입니다.
스트라디바리가 갖고 있었던 부분은 제작적인 부분에 있어 봤을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방식을 취했고요. 그에 비해 이제 과르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한량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대를 물려서 악기 제작 직업을 했던 거고, 아버지 그대로의 그 제작 방식을 아버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써줬어요. 심지어는 뭐 우리가 음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거는 레시피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 흉내를 냈는데, 이 사람은 마음속의 부분이 어떤 치밀함이나 그런 명석함보다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구자홍 마에스트로의 제작 방식도 과르네리처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편인데요. 물론 두께나 정확함을 요구하는 부분에선 스트라디바리의 방식을 사용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선 치수로부터 자유로움을 주고 음색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해진 틀보다 예술적인 다양성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죠. 좌우 균형이나 대칭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또 두께 방식이 예를 들어서 뭐 뒷판이나 앞판이나 이런 두께 방식에 종전에 있었던 두께보다 훨씬 더 두껍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두꺼우면 그만큼 울림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뭔가의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가야금도 정해진 제작 규격은 있지만 고수한 악기장은 매번 만드는 악기마다 새로운 음색을 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야금과 한평생을 함께 해온 그는 나무 판자를 어느 정도 깎아내느냐에 따라 어떤 울림이 탄생하는지 알고 있죠. 5년간 묵혀뒀던 오동나무 판자는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소리를 찾아갈 준비를 합니다. 몇 년 만에 빛을 본 거네요, 이제요? 빛을 봐야지. 속살을 본 거네요. 빛 볼 단계가 좀 들어간 거야. 소리를 울려줘야지 빛을 보는 거야, 나는. 아직도 빛을 본 건 아니고. 아, 그럼. 소리가 잘 나야 빛을 보는 거지. 소리 안 나면 말짱 꽝이고. 어떻게 얘는 소리 잘 날 것 같아요? 잘 날 것 같아요. 나무가 조금 무르긴 한데. 대패질이 끝난 후엔 나무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고르게 인두질을 해주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나무 본연의 무늬도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고 악기의 수명도 연장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할을 고수한 악기장의 아들인 고성윤 씨가 도맡아 하는데요. 색상이 이쁘게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무늬도 괜찮고요. 저도 여기서는 사장님을 보고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30년, 40년 하다 보면은 이제 더 큰 보람과 얻다 보면은 더 이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네요. 반대로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점은 뭐예요, 반대로? 어려운 점이요? 이런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기에는 뭐 글쎄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나 봅니다. 가야금의 세계로 빠져든 지도 어느덧 9년째. 아직은 아버지처럼 완벽한 가야금은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만드는 일이니 자부심을 느낀다는 성윤 씨.
요즘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는 가야금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재료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악기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게 또 사연이 있어요. 이걸 만들다 하다가 제가 왼손에 화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3도 화상인데요. 5살 먹어서 어렸을 때 이제 화상을 입게 돼요. 여기까지. 이 안쪽에 전부 다 화상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악기를 계속 연주를 할 수 없으면 크레모나라는 도시를 한번 가보자. 나는 이제 비올라 전공했으니까 갖고 이제 우연하게 크레모나 유럽을 이제 여행하면서 크레모나를 가요. 가서 이제 쭉 이렇게 도는 와중에 어느 한 샵에 들어갔는데요. 그 마이스트로가 손가락 4개, 그러니까 2개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이스트로는 또 집에 불이 났는데 동생을 구하려고 손가락을 6개를 잃은 거예요. 근데 2개로 악기를 만들었는데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다. 그때 뭐 망치를 탁 얻어맞은 거 마냥. 비올라 연주를 전공했던 그에게 신체적 결함은 연주가가 되려 했던 자신의 꿈에 큰 장애물이 돼 다가왔고, 방황하다 떠난 여행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그는 악기 제작을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유학길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뭐가 있냐면 천재가 늘 나와요. 천재가 나오고 의식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틀린다는 게 뭐가 있냐면 나라 자체가 아직 중립국이지만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공부하고 싶은 게 뭔데 그 공부하고 싶은데 뭔데를 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그냥 배관공이 되고 싶어.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획일적으로 예. 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나도 악기 제작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걔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애들이 또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마에스트로 아니면 거기에 굉장히 큰 메이킹 마에스트로가 되기까지에 대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돈의 걱정 없이 잘 짜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나중에 선택을 하고 나중에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자율권이 난 되게 좋더라고요. 마에스트로라는 명칭을 얻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이올린 하나 만드는데 물리학, 화학, 미분, 적분 등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게 악기에 대한 자율성을 넓혀주는 공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움의 길은 느리고 험난했지만 아끼는 제자가 그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을지도 모릅니다. 고수한 악기장도 자신의 가야금을 만들기까지 배움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나무 깎는 걸 좋아했던 그에게 주변 사람들은 가야금을 배워보라 권유했고 그렇게 찾아갔던 가야금 제작소. 나무에서도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에 놀라 곧장 이 길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 16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5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만들고 판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겹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고수한 악기장. 나무를 깎고 만드는 일이 재미있었던 탓도 있지만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했던 것이 자신의 손을 통해 예쁜 소리를 내는 가야금으로 변신했기 때문이죠. 이 글씨가 손이 되는지. 소뼈를 일일이 부드럽게 갈아낸 뒤 조각조각 연결해 문양을 만들어내는 그의 모습에서 즐거움이 엿보이는데
이 즐거움의 원천은 자신이 자연의 악기를 만들고 있다는 데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래 이 악기는 자연이에요. 이 소리도 자연의 소리고. 그래서 이걸 다 태우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재로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순면, 이것은 실크, 명주실이죠. 이게 나무, 소뼈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이 소리 자체도 자연의 소리라고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상할할 수 있겠지. 이게 고급품이니까 뭔가 이쁘게 장식을 하는 건데 아주 옛날에는 이제 상할할 수 있겠지만 상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뼈를 사용한 것 같아. 반면 바이올린도 바이올린만의 음색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바니쉬라는 작업으로 천연 재료와 알코올 또는 오일을 섞어 만들어낸 액체를 바이올린 전체에 칠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든 바이올린은 사실 우리나라 나무가 아닌 수입산 단풍나무를 사용하는데요. 국악기는 없어요. 국악기는 바이올린 우리나라에도 단풍나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뭄비나무, 전나무 다 있어요. 근데 추운 지역의 나무일수록 울림감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입을 해다가 비싼 가격을 주고 쓰는 거예요. 예. 또 서양 악기보다 오래 가지 못하는 국악기가 안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치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갖고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 서양 악기처럼 이렇게 오래 몇백 년에 걸쳐서 대물림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갖고 있는 음색이 나무가 서서히 마르면서 음색이 더 증폭이 되고 깊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가야금 한 20년 쓰면 바꿔야 돼요. 보통 20, 30년 쓰면 바뀌어야 돼요. 그래봤자 한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100년, 200년, 300년 지나도 그 음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증폭이 되고 더 깊은 맛이 있어요.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방식으로 바이올린 제작법을 배워왔고 여전히 그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서양 악기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자신이 만든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오일 바니쉬. 이거 제 악기랑 이건 알코올 바니쉬.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제 악기 줄 알았어요. 순간. 알코올 바니쉬.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악기는 꼭 굳이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것이 이렇게 뭐 바이올린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악기를 저도 이렇게 아까 해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예, 소리도 많이 또 악기마다 약간씩 음색도 너무너무 다르고 또 충분히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높은 그런 악기를 제작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더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가야금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젠 가야금 소리만 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진 악기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고수한 악기장. 개념이 다르구나. 확실히 좀 시골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야금에만 매진해온 세월도 한몫했겠지만 더 좋은 소리를 내는 가야금을 만들기 위해 짧게나마 가야금 연주를 배운 것도 이유가 됐죠. 말씀하신 대로 AS라면 서비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정해진 곳에 줄을 연결하면 그곳에 맞는 음이 나온다는 것은 책에 나와 있었지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눌러야 더 풍부한 소리가 난다는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았죠. 그 답답함이 가야금을 배우게 한 원동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만들 땐 그저 모형에 불과했지만 연주법을 배우고 비로소 제대로 된 가야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고수한 악기장. 그 열정이 지금의 그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요? 우리 문화를 빼버리면요, 이 사회는 크기가 뭐 그러고 남겠어요. 전부 돈 이런 걸로 경쟁하고, 글쎄, 다음에 사기치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음악이라도 좀 있으니까 뭔가 거기에 마음도 좀 녹여가면서 사는 거지. 돈 쪽으로만 쫓아간다고 하면 그건 너무 나는 삭막하다고 보고, 이거 만드시는 분들도 타고났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소리 하시는 분들도 타고나고,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예술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들이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이 누군가에겐 연주의 시작이 되어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여기 먼저 한번 해보고 하면 어떨까요? 네, 어서 45마디요. 더 간절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악기로 비유하자면은 뭐 제각각인 악기들이 모여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지금 이 사회의 사람들도 다 같은 성격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요. 예, 이렇게 고루고루 잘 섞여 있는. 우리는 개성을 존중해 주진 않는다라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색깔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남들보다 종족보다 다른 방식, 좀 더 다르고 좀 더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다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좀 더 다르면 좀 이질감을 느끼고 좀 이렇게 차별화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개성적인 부분이 존중되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서서히 변화되면 그 존중이 개성이 모여서 큰 어떤 문화의 큰 테두리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